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중문화도시 도봉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강연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줌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서로 할까요? 네. 박수 소리가 상당히 우렁찬데 지금 몇 분 안 앉아 계시거든요. 한 6분 지금 와서 앉아 계신데 지금 한 60분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 선생님께서 몇 분이라도 이렇게 앉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화면 보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열렬한 환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모였는데 그 코로나 방역 잘 지켜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즐겁고 재미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추진단 분과가 지난번에 형성되었는데 분과를 형성한 이후 처음으로 모인, 아직 분과 모임도 하기 전에 모인 첫 번 모임을 우리 선생님 모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분과를 통해서 7개의 분과가 형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생활, 지역, 세대, 그리고 환경, 생태, 더불어 함께, 통합, 홍보, 이렇게 7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분과장님도 세워졌고요. 또 오늘 강연 이후에 분과별로 나눠서 또 이렇게 모임도 갖고 본격적으로 우리 모임을 시작할 터인데, 분과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모신 이유는, 보통 이제 도봉문화도시 얘기할 때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 안에 갇히기가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또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을 모셔서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 우리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 자리 마련했습니다. 괜찮겠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거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분 같아요. 이 미쳐야 미친다는 말, 이런 말이죠. 어딘가에 도달하려면, 어떤 성취를 이루려면 그거에 미쳐야 된다.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아마 거기에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싫어합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옆에 있는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오늘 강연전 선생님은 구름이 화상사회연구소장님이십니다. 우리 황인선 작가님 한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그 홍대 앞 상상마당이라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놀라운 분이죠. 그 다음에 서울혁신파크센터장을 최근까지 하셨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름이 화상사회연구소장으로 계시고요. 춘천 마임축제 총감독도 하셨고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가장 최근에 쓰신 책이 이 책입니다. 여기 저부터 MCM이 될래, 이 책을 쓰셨고, 이 MCM과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미쳐야 미친다 약간 관계가 있는 말인데, 요거는 직접 우리 강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얘기들을 듣기 전에 또 이제 이 1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되고 그 뒤에 저랑 같이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톡을 통해서도 질문을 해줄 수 있으면 그 톡을 받아서 저희가 그 질문을 옮겨드릴 것이고요. 지금 줌도 진행되고 있는데 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어느 분과 누구입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화상을 이렇게 당겨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길어지면 또 재미없어지니 이제부터 강의를 좀 초청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겸손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많이 구속이 돼 있네요. 저는 뭐 과천에서 왔어요. 1시간 40분 걸리는데 도봉구하고 이제 저하고 인연도 좀 맺어질 것 같고, 제가 문화도시 추진위원단 전문위원인가 아니면 재단 전문위원인가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이제 애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뭐 시작은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2시간 약간 못 미쳐서 될 것 같은데 1시간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문화도시에 딱 부합된다기보다 이제 사실 도시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들 거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마침 이번에 책으로 썼던 그 MCN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도봉구에도 MCN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서울의 25개 구에서
가장 MCN들이 많이 이 문화도시를 갖고 가는 그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마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은 뭐 MCN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울 혁신파크에서 센터장 할 때 1년 반을 했는데 제가 뻥을 잘 치거든요. 제가 100개의 변화를 읽었다고 이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 분과를 운영하는데 거버넌스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참고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30분 이상은 이제 저 토크, 뭐 Q&A 이런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간단히 이력 보면 제가 볼 때 한국에 저 같은 이력을 가진 이상한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과는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또 저희 운동권 세대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의 첨단이라는 삼성그룹의 그 광고회사 제일기획에 입사를 해서, 그쪽 분들은 쟤는 틀림없이 2년 내에 나갈 거야 그랬는데 12년이나 버티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갑이하고 싶다고 이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담배회사, 담배 인상공사에 가서 마케팅 기획부장을 했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담배 규제가 왜 이렇게 없어 그렇지만 사실 우리 같은 마케터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1년에 잡지 광고 딱 10번. 그러니까 할 게 없었는데 거기서 또 서태지와 상상체험단 끌어내고, 또 문화마케팅 콜라보로 해서 한다고 그러고, 홍대 앞 상상마당 만들고, 또 아마 대학생들은 많이 아시는데 전국에 이제 50만 그 회원을 가진 상상 유니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북서울에도 북서울에 대학교가 한 40몇 개 되잖아요. 상상 유니브 그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지금 아마 덕성여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의 양대 커뮤니티 마케팅이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사장님이 너는 왜 맨날 돈만 쓰니 돈 좀 벌어와라 그래가지고 브랜드 쪽을 맡아서 8개 브랜드를 냈는데 7개는 대박을 치고요. 그 와중에 지금은 약간 이제 좀 잊혀진 분들일 수도 있지만 뭐 이현세 만화가라든지 이상봉 디자이너라든지 김지훈 영화 감독이라든지 또 그분을 통해서 왕가혜라든지 뭐 이철수 판화 작가라든지 임진모 그 음악 평론가라든지 그분들이 지금 싱싱했었으면 저를 도와줄 텐데 대부분 이제 조금 MZ 세대들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하고 문화 마케팅이라는 장르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 마케터 선구자라는 소리도 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돈도 엄청 벌어들였죠, 회사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회사는 다니기 싫어가지고 2014년에 25년간의 직장을 마치면서 칼럼을 썼습니다. 25년 만에 졸업이라고. 이제 퇴사가 아니고 이제 졸업해서 또 다음에 입학해야죠. 그래서 2년간은 와이프랑 신나게 많이 놀았어요. 제가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신라권의 2부라고 일부에 제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느라고 잘 못 놀아줘서 2, 3년 같이 하면서 프리랜서로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임축제에서 뜻밖에도 총감독 제의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별거 아닌 기록이지만 한국에서 기업 마케터 출신이 그 유명 축제에 총감독을 한 사례는 아마 제가 현재 유일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망설이다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좀 잘 됐고요. 3년 하다가 이번에는 또 너무나 저랑은 개가 좀 달랐던 사회혁신 생태계 쪽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저 은평구에 있죠. 도봉구보다 이 주민 참여 정도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훌륭한 거기 서울 혁신파크를 총괄 관리하는 이제 혁신센터장 좀 제안이 있어서, 물론 공식 제가 채용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절대 낙하산 아닙니다. 다 거치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하면서 나름 100개의 변화를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그 다음에 시절이 하수상하여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일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세상이 제 뜻대로는 안 돼서 그때 마침 저 구름이라고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줌 쓰고 있는데 다음에 꼭 구름이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구름이가 이제 화상 솔루션 회사예요. 한국 토종 회사로는 이제 탑3 안에 들어가는 데고 지금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미팅이 이루어져서 제가 화상사회 연구소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화상사회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쪽에 이제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그 MCN을 쓴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간략히 저의 직장생활 30년 이제 소개드렸고 이제 오늘 뭐 순서는 이제 MCN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부 100개의 변화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조직에 장을 했거나 이 공간을 관여를 해보셨다면 저 100개의 변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잘 새겨두실 필요가 있어요. 책에도 뭐 좀 나와 있고 혹시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정말 그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 그러면 그때는 저를 도봉굴로 부르지 마시고 과천으로 오십시오. 네, 오늘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제가 쌩쌩한 정신으로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능한 한 오늘 첫 저를 불러주신 거니까 딱딱하지 않게 제가 원래 딱딱하지는 않아요. 재밌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이제 폼잡기에서 앞에 쫙 건 거예요. 이제까지 한국은 어떻게 커왔고 앞으로 한 20년은 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여정표인데 이건 책에는 없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 7부 능선 얘기하시잖아요. 보면 이제 한국이 맨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어느덧 올라와서 이제 한 7부 능선에서 8부 능선까지는 지금 올라온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아래 노란색으로 쓴 글자들은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요소들을 제가 적은 거고요. 그다음 위에 희 색깔로 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위기의 요소들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건 뭐 도봉구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AI 시대가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기회면서 위기가 될 텐데 그 안에서 과연 MCN이 만약에 미친놈이라면 모범생은 뭘까요? MBS겠죠? MBS. 근데 MBS의 가장 탑이 누굴까요? 정해진 대로, 세팅된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세팅된 대로 움직이는. 저는 그게 AI라고 보거든요. 로봇. 그들과 차별화해서 살아가려면 예측할 수 없는, 그다음에 꿈을 꾸고 서로 연대하고 이러는 MCN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 장표를 하나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이 장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오늘 제가 하는 PPT 자료는 다 공유하도록 했으니까 뭐 굳이 메모하거나 사진 안 찍으시고 그 주세요 하면은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MCN 얘기할 텐데요. 그 MCN은 제가 책에서 3가지 정도로 정의를 했어요. 하나는 그냥 쉽게 식스 쌍기역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꿈을 꾸고 깡이 있고 끼도 있고 또 꼴도 제대로 갖췄고 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꼴값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꾀도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사회적 심판에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꾀를 못 부리세요. 그래서 좀 꾀도 좀 필요해요. 세상 살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좀 약간 연대, 네트워킹도 좀 필요하고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이제 MCN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식스 쌍기역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쓴 거고요. MCN은 뭐 말로는 이제 미친놈의 이니셜이지만 이제 제가 의미 부여를 해봤어요. M은 이제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인데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으면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의미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챌린지를 하고 체인지를 시켜야죠. 그래서 C.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N이에요. 잘 우리가 안 쓰는 영어지만 이제 NORM, 놈이라고 있습니다. 놈. 어떤 준칙이나 기준이 된단 말이죠. 놈이 없는 사람은, 우리 예전에 제일교육 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놈이 없는 광고는 광고가 아니다. 예. 마찬가지로 문화도시를 할 때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자기만의 놈이 없다면 그거는 설계된 인간 아니냐. 그래서 꼭 자기만의 놈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 MCN이라는 뜻도 썼습니다. 아마 도봉구가 만약에 그 문화도시를 추진한다면 도봉만의 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도봉의 의미는 과연 이 도봉 구민들한테는 무슨 의미고, 옆에 인접한 다른 구나 경기도한테는 또 어떤 의미고, 서울의 25개 구한테는 어떤 의미고, 이런 의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화도시는 이미 여러 군데 선정이 돼가지고 특별히 이슈 메이킹은 잘 안 돼요. 공무원들하고 이제 그 추진하신 분들의 싸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기왕 하려면 도봉구가 또 옆에 산세도 좋고 인구 규모도 적당하고, 예, 또 서울에서 살짝 떨어져 있고 옆에 경기도하고 또 광역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새로운 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은, MCN 책은 3천만 직장인을 위한 미친 워라밸 프로젝트라고 부제를 붙였어요. 저는 뭐 어떤 분은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워라밸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기왕 워라밸을 하더라도 좀 미친 워라밸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지났을 때 도대체 내가 뭐 했는데 워라밸 추구하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워라밸은 중요한 가치인데 뭔가 한번 좀 미치면서 워라밸을 추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이제 그 직장을 저희가 해방되고 나서 약 70년 세월을 1기, 2기, 3기로 한번 나눠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 설명드리면 이거 자체로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1기는 제가 한 거는 우리 산업화가 시작되고 이제 정보화로 들어갔던 시기. 그래서 1998년 저희가 IMF를 만났을 때 그때까지를 저는 1기로 봐요. 단적으로 뭐냐면 그때는 빠른 성장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종신고용을 약속하던데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은 무조건 충성만 다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캐릭터가 개입니다. 개처럼 주는 뼈다귀 잘 먹고, 예, 열심히 지지면서 살면 되는. 그러다가 우리의 신화가 깨진 거예요. 1998년에 대규모로 직장 사람들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못 믿겠다. 그래서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고양이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02년에 제가 KTNG로 옮겼을 때 신문에 나왔던 그 주요 기사 중에 하나가 개의 시대는 가고 고양이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또 한 번 우리가 금융위기 때 또 한 번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나갔고 대학생들은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겪습니다. 요게 이제 2기 때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화 시대가 진척이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 촛불 집회가 생기면서 2017년에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2017년부터 제3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디어 한국에 성역처럼 건드리지 않던 것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투, 갑질, 소수자, 다문화, 반려동물, 이것을 그 옹호하는 분들도 그때 집회 때 어마어마하게도 많이 나와서 자기들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 갑질이나 미투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발이 당했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무서운 말로 기존의 기득권자들을 이제 때리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그 직장은 취업이 좀 힘든, 그리고 그 시대가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하고 Z세대들이 이제 사회로 막 진출할 무렵인데, 특히 Z세대.
Z세대의 특징이 뭐죠? 아마 여러분이 이제 문화도시 추진하려면 젊은 세대들의 그 협업도 되게 필요할 텐데 요즘 Z세대들은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통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책에서 짚었지만 두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변화를 떠나서 하나는 인구적인 변화인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뭐 연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한 집에 보통 6명 나왔어요. 예. 그러면 부모가 둘이고 자식이 6이에요. 누가 관심을 끌어야 될까요? 자식이 부모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예. 게다가 부모들은 무식하세요. 교육을 못 받으셔가지고 대부분 이현세 만화가 말에 의하면 못 배운 우리가 뭘 아니, 많이 배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예. 자율권도 줬어요. 근데 가진 자원이 없다 보니까 부모한테 열심히 잘 보여서 아빠 나 대학 보내줘. 엄마 뭐 좀 해줘. 말도 잘해야 돼요. 아양도 떨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부모가 둘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근데 밑에 손자, 손녀는 하나 내지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 6분이 한두 명의 관심을 살려고 엄청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뭐 이게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청년 때까지는 왕자로 살다가 또는 공주로 살다가 이제 사회에 나올 때 되니까 갑자기 거지가 된 거예요. 이 순간적인 박탈감, 적응력 부재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하필이면 지금 Z세대의 부모님이 단군 이래 5천년 역사상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목소리도 크고요. 아는 것도 많으시고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또 자식들한테 엄청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럴 때 이제 제 책에서 메타버스 상황은 많이 안 풀었지만 이미 Z세대 2000년생들은 Z세대 메가버스 삶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디지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너무 많거든요. 이게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특징적인 그 캐릭터를 저는 매거나 두꺼비거나. 매는 뭐냐면 조직을 낮잡아 보면서 유니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언제든지 난 튀어서 스타트업이 돼가지고 쿠팡이 될 거야, 카카오가 될 거야, 일론 머스크가 될 거야 꿈꾸는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저 두꺼비처럼 두꺼비 어떻게 살죠? 습지에 조용히 몸을 수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파리가 지나가면 잽싸게 긴 혀를 내뿜어서 그 점착성 있는 혀로다가 낼름 잡아먹고 안 먹은 듯이 이런 두꺼비들이 또 조직에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직에는 어떤 캐릭터들이 같이 있겠어요? 개 세대가 아직 있거든요. 개 세대가 지금 뭐 전무거나 사장님까지가 큰 기업이라면 개들이세요. 그 아래 이제 부장 정도나 차장 여기가 이제 차장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 정도까지가 이제 MZ 세대인데 여기가 이제 그 두꺼비거나 매거나 이런 거예요. 예전에 개만 살았는데 그래서 말이 잘 통했는데 지금은 이제 4종류의 이 캐릭터들이 한 직장에 살고 있고 근데 여기에 또 코로나만 변종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변종이 생겨요. 그래서 개하고 두꺼비를 합친 이제 개껍이라든지 고양이하고 두꺼비를 합치면 뭐 고껍이라든지 매인지 두꺼비인지 헷갈리는 매껍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이 나타나니까 조직 경영하는 사람이 되게 힘든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ESG에서 이제 거버넌스 얘기하겠지만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여 있는 조직을 조금 풀어놓은 게 지역사회거든요. 여기도 이제 별분들이 다 모일 거예요. 거기도 이제 개껍이, 두꺼비 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거버넌스 한다고 뭐 공론화하고 그러다 보면 또 산으로 가고 이제 투서들 날라다니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를 다 알고서 이 거버넌스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사장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처럼 왜 안 하는 거야? 왜 12시간 일 안 하는 거야?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는 거야? 얘네들은 왜 1년 만에 이렇게 사표를 내고 당당하게 퇴직금을 달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이걸 읽고서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쓴 겁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제가 그래도 저 교수의 신분이 있으니까 좀 이론이 있다는 식으로 하려고 좀 쓴 거고요. 네.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는 물어볼 건데, 이 사례는 담배회사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바꾼 사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설사 흡연가를 싫어하더라도 제가 담배회사 사례 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혹시 서태지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오 예? 예, 오 예. 진실을 말하시오. 네. 오, 도봉구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 30대 정도까지 제가 강의를 나가면 서태지를 몰라가지고, 네, 이현세 선생도 모르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데가 많은데, 예, 요거는 제가 그 강의 그 원고를 보지 않고 2004년에 동해에서 상상호와 희망호 2대, 그 다음에 수송선 1대를 띄워서 상상호에는 서태지와 그 다음에 그 김종서, 얘가 몰래 탔더라고요. 둘이 되게 친했는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잠입을 해가지고 이제 몰래 탄 사건이 있었고, 뭐 이현세 만화가하고 허영호 대장하고 뭐 그다음에 그때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강재규 감독, 이 세 분이 이제 선상 특강 때문에 탔었고요. 이렇게 해서 총 800명 각 배별로 400명씩 태워가지고 그 동해 속초를 거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밤새도록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3박 4일간 디나모 스타디움이라고 축구장이에요. 말하자면 축구장인데 여기서 이제 3만 명의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토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연을 한 사건입니다. 총 예산은 저는 37억 들었는 줄 알았는데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43억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43억이면 많이 썼죠. 많이 썼고, 그 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돈 쓸어 가는 건데 뭐 어떤 사장님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그걸로 인해서 사실 KT 이제 운명도 바뀌었고 제 운명도 바뀌었고,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를 추진하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지 않은 리스크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은 굉장히 뭐 옛날처럼 얘기하지만 이 서태지와 상상체험단 그거 할 때 그때 당시 KTNG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 담배인상공사에서 간 민영화를 하다 보니까 인재가 없어요. 마케팅 인재도 없고, 그때 우리의 경쟁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도 아니고, 저는 뭐 하이트가 오비 이겼다고 좋아하시던데 저희는 싸우는 상대가 말보로하고 더니라고 마일드 세븐입니다. 담배계에서만 전 세계 1, 2, 3위고요. 말보로는 담배를 떠나서 전 세계 브랜드 파워 1, 2위를 코카콜라하고 다투는 회사예요. 거기가 한국을 막 집어삼키고 있는데 월 0.5%씩 시장 점유율이 빠지는, 월 0.5%면 영업이익이 월 50억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인데, 문제는 상대가 강해도 우리가 굉장히 강하면, 또는 우리를 도와주는 소비자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해주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 직원들이 오랫동안 독점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보를 이겨? 그동안 법으로 막아줬으니까 잘 살아왔는데 황금 시대가 그립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방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말보로하고 더니를 하는 거. 홍대 앞 그 클럽 같은 데 와서 뺏기기 그런 거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은 20대, 30대 초반이 아무래도 주 타겟인데, 그때 세대들을 글로벌 D세대라고 그랬거든요. 글로벌 이제 디지털 세대이기도 하고, 뭐 이제 노마드 세대라고도 하는, 이 친구들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KTNG는 3년 초과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마케팅 기획부장으로 갔는데 이제 전문가로서 체면도 있고 뭐래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할 게 없더라고요.
TV 광고라도 되면 TV라도 어마무시하게 하겠지만 그럴 때 이제 그 변화의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마치 우리 홍보실장님이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세요. 단을 합치면 13단 정도 돼요. 뭐 태권도 하고 이분이 전혀 마케팅도 모르고 홍보도 모르는데 이분이 어쨌든 낙하산으로 오셔가지고 민영화를 한다니까 갑자기 TV 광고를 한 거예요. 무려 150억이나. 그때 했던 게 KTNG는 대한민국 젊은 상상을 응원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 광고를 한 겁니다. 이게 저는 당연히 마케팅을 제대로 배운 사람답게 쫓아 올라가서 실장님 마케팅을 모르셔서 이런 광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하십니까? KTNG하고 무슨 상상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랬더니 상관없지. 그런데 뭘 해 그럼? 할 게 없죠. 그러니까 또 법에도 안 걸리니까 아무 말이나 굉장히 상상이란 말 좋아 보이지 않아? 그거를 우리가 150억을 들여서 그 상상이란 말을 사버리는 거야. 어이가 없는 얘기지만 결국은 그게 통했습니다. 어쨌든 그분한테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딱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일단 돈을 150억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다 쫙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소비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소비자 반응 잘 챙겨야 되거든요. 거기 보니까 아 상상이란 말을 왜 하나 KTNG가.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더라고. 하나는 아 상상을 하다 보면 속이 타니까 담배를 펴서 담배 간접 흡연 조장 광고구나.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지한 사람들. KTNG가 대한민국의 젊은 상상을 어떻게 응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TV 광고 한다고 응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상상을 응원할까? 근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기다렸는데 마침 서태지 혁신의 저희 세대한테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제가 30살 무렵에 서태지가 하여가 들고서 갑자기 등장을 했으니까요. 그때 하여가 뭐 교실이 돼야 뭐 발해를 꿈꾸면 이거 안 부르면 이거 젊음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마침 6집 앨범을 들고 온다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서태지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무모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을 걸고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사실 사연은 너무 많은데 결과적으로 중간에 삑사리가 한번 난 게 죄송합니다. 이 교수가 이렇게 삑사리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배 두 대가 원래 한국에는 그런 유람선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빌려오기로 했는데 홍콩이죠. 자옥난이라는 배였어요. 근데 두 대 중에 한 대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우리 대행사가 그걸 부랴부랴 저 여수에 정박해 있던 갓 보수를 마친 그렇지만 급은 국제선을 섭외를 해가지고 결국 두 대를 끌고 간 겁니다. 앞에 탄 상상호는 1인 침대도 있고 2인 침대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 침대고 풀장이 딱 있고 레스토랑 끝내주고 올라가는데 정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아주 좋은 제가 약속한 급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배는 아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계시는 우리 러시아 젊은 여성들이 보따리 장사하러 남한에 내려올 때 타는 그런 배거든요. 심지어는 200명이 들어가는 배도 있습니다. 3등선이라고 하죠. 3등칸. 여기에 400명을 넣은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겠고 외교 라인으로 이미 다 연결돼 있고 여권 번호도 다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뭐 예상이 되시죠. 그분들이 누구냐면 저희 절망호가 아니라 참 그 희망호에 탔던 배의 400명 중에 70%가 서태지 팬클럽들입니다. 그분들의 위력을 저는 배 안에서 여실히 느끼는 사람인데 저는 어쨌든 급해가지고 앞에 가는 상상호를 타고 좋은 배를 타고 막 가는데 나중에 인공위성 전화가 왔어요. 딱 30분도 안 돼서 배는 난파선으로 묘사되고 있고 뭐 지금 우리 회사가 폭격을 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하고 경향신문이 무슨 기사를 실었고 그 참가자들이 엄마가 회사에 메일과 전화로 뭐 그거를 그 연락이 저한테 온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해상으로 나가면 저희가 휴대폰이 안 터지거든요. 근데 2004년에 휴대폰의 화질을 잘 염두에 둬보세요.
그러니까 공연상하러 나가기 30분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 200명의 그 3등 칸에 탔던 분들이 그걸 찍어가지고 본국에 있는 자기 친구나 엄마한테 타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잡이 배나 난파선으로 묘사가 돼가지고 엄마나 더 놀래가지고 항의 전화가 막 그렇게 된 거죠. 사실 그거 국제선이었거든요. 절대 새우잡이 배 아니고요. 나름 괜찮은 배였어요. 어쨌든 뭐 그런 사건 터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전체 3박 4일 동안 밥 3끼 먹었고 잠 5시간 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공연은 굉장히 잘 끝나서 블라디보스톡에 발칵 뒤집혔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돌아와서 어쨌든 그 체험단원도 잘 돌려 보내드렸고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뭐가 있었나 사장님은 어쨌든 무지하게 혼났고요. 저는 사표 쓰려고 그랬는데 근데 뭐 제가 버텼죠. 사실은 지금 만약에 내가 사표를 쓰면 나는 그 40억을 도둑질을 한 거다. 왜냐면 그 노하우를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나가? 그렇다고 내 기억을 소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보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한 거다. 그래서 사표 못 내겠다. 그래서 사장님이 다행히 사표 내라는 소리는 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 벌어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제 책에 보면은 그 2부 책 박스 글에 보면 있어요. 그 희망과 절망 사이라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상상마당 있고 후속으로 생겨지고 다 이걸 떠나서 그때 블라디보스토크에 8만 명의 까리스키가 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기네들한테 초대장을 보내지 말라고 했던 거. 그 3만 명이 들어가는 디나모 스타디움에 러시아 애들만 들어가게 해달라. 자기네들은 안 가도 좋다. 그래서 얘네들이 러시아인들이 한국의 의력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 깔보지 않게 한 명이라도 더 받아달라. 그 사람들이 초대를 거부했어요. 그거 정말 눈물 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이제 한 달쯤 지나가지고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를 타고 한 저 서북 방향으로 3시간 달리면 지시노라는 마을이 있어요. 폐허입니다. 거기가 우리 한인 이주마을 최초의 이주마을이에요. 근데 그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킬 때 거기 마을을 파괴하고 다 끌고 나갔고 지금은 풀만 무성한데 저희가 거기다가 비석을 세웠죠. 그 비석을 서태지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거기 쓴 이름이 뭐냐면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지만 Cross the border, deliver the great sound. 경계를 넘어 위대한 소리를 알리라. 그다음에 밑에 KTNG가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인 서태지라고 딱 박힌 이따만한 비석을 저희가 갖다 세웠죠. 그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2개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발해박물관에 그때 공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 지시노에 그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예술인과 기업이 한 거예요.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로부터 2년 후에 모스크바에 이제 이상봉 디자이너하고 공동 브랜드를 기획을 해서 출시를 하러 갔는데 패션쇼도 하고 한 반나절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밴을 타고 모스크바 시내를 투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가이드를 해주셨던 분이 모스크바 대학원 학생이었는데 한국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는지 한국 사정은 잘 모르고 그분이 이제 밴을 타고 이렇게 시내를 안내하다가 잠깐 시간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혹시 여기 남한에서 오셨는데 2004년 그 얘기 아시나요? 그래서 뭐가요? 2004년에 KTNG라는 기업이 서태지 아시죠? 서태지랑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연을 했어요. 저는 그때 라디오로 그걸 들었는데요. 완전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공연을 시점으로 모스크바까지 마치 봉화처럼 그때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한 기념 행사가 벌어졌다. 어쩜 기업이 그럴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과장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분이세요. 딱 그러는 바람에 좀 엄청 민망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엄청난 문화 행사를 과감하게 미친놈처럼 할 때 정말 느끼는 그런 어떤 보람 이런 거죠. 지금도 가끔 만나면 내색 안 하는데 무슨 강의 가면은 갑자기 한 사람이 와요. 한 30대 후반에서 40. 제가 그때 절망호에 탔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 희망호의 별명이 이제 절망호가 됐는데요. 그런 거 있고 저는 이거를 괜히 제 스토리만 들려주려는 게 아니라 이걸 풀어낸 게 제가 햄마와 정의 논리였어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물어봐요. 어떻게 그 사장님한테 그 결제를 받아냈냐고.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햄마와 정의 논리였다. 조직을 바꿀 때 정으로 쪼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햄마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겨울에 단단하게 얼은 얼음을 정으로 쪼갤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어마무시한 햄마로 3번을 내리쳐야 뚫립니다. 그만큼 우리 그때 KT 상황은 단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처음에는 햄마를 쳐야 되는데 전부 정으로 치다가 손 다 나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도구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도봉구에서도 그런 햄마와 정의 논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책에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혹시 힘들 때마다 이 시는 한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 책에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왜 하필이면 맨 아래에 있는 터키 시인의 시를 골랐냐면요. 제가 햄마로 3번 쳐야 된다 그랬죠.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사건은 햄마로 1번 친 거예요. 그걸 쳐가지고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치려고 했던 데가 어디냐면 터키의 이스탄불이었습니다. 가수는 누구냐? 보아였죠. 보아를 데리고 이번에는 내년에는 터키 이스탄불로 가서 대규모 공연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저기 그라나다 스페인에 거기 가서 공연을 하겠다.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이스탄불 그라나다 3 도시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책 읽어보신 분이 없다는 걸로 감을 잡고 문명에 만나는 접점이죠. 블라디보스토크는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이 만나는 접점이고, 터키는 유럽 문명하고 이 아랍 문명이 만나는 접점이고, 그라나다는 아프리카하고 유럽 문명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접점에서 늘 혁신이 생겨나는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친다. 그러면 유럽 사람도 올 거고 아랍 사람도 와서 공연을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KTNG가 맨날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만 하지 말고 신토부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문명의 접점에서 세상을 한번 만나게 해주는 그런 회사가 되자. 이런 취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배 한 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이제 기록으로만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터키 시인, 그 많은 시인 중에 하필이면 터키 시인의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를 요 얘기의 말미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2줄 요거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꺼내보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힘들죠. 그럴 때 이제 진정한 여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태지 얘기만 너무 흥분해가지고 꼭 5분만 한다 그러면서 30분을 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넘어갈 거고요. 지속 감수성 얘기 잠깐 할게요. 지속 감수성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던지면서 직장 내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리고 40, 50대 이제 직장 내 갑질하던 그 남성분들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이제 어떤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감수성 내지는 어떤 지수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우리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속 감수성이라는 건 어떠냐. 그래서 지속 감수성 지수라는 것도 한번 초보적인 형태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자. 그걸 도봉구에서 만든다면 내가 볼 때 지금 전 세계에 없는 지수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7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생태도 있고 환경도 있고 또 아마 다양한 층의 이것도 텐데, 요거를 다 묶으면 지속 감수성이 나오거든요. 지속 감수성이 꼭 환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 배지가 그 유엔의 SDG 아시죠? 그 Sustainable Growth Development. 그걸 상징하는 배지거든요. 거기 보면 제 1번으로 나오는 게 양성평등입니다. 지구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 해결하는데도 이 성평등 문제라든지 이 어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만 힘들이 모아져서 기후위기를 해소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운동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 지속 감수성이라는 거를, 여기 분과 이름을 예를 들면 단장님, 그 사실 아까 제가 쫙 들어보니까 어디나 있는 분과 이름이거든요. 제가 서울 혁신파크 할 때 재미난 이름이 웃음문화팀이라고 있었어요. 혁신은 개뿔, 다 일단 웃자. 마찬가지로 한번 지속 가능성, 지속 감수성 분과 같은 것도 해놓으면 나중에 언론이 받기가 되게 좋은 거죠. 거기 지속 감수성 분과라고 있는데, 뭐 그러면 그건 뭐냐,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라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 MCN스럽죠. 네, MCN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밑에 사진 있는 것처럼 좀 참고해도 되고, 도봉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도 돼요. 지수라는 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의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맞는가 안 맞는가, 학자들이 만든가 이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장성 얘기는 책을 읽어보시고요. 이제 제가 혁신 얘기 잠깐 하고 10분 남았다는데 뒤에 100가지 사례는 안 하고요. 이제 혁신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제 얘기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얘기 참 너무나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혁신에 대한 정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전에 이제 관행적으로 하던 임무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재표현하고 재영역화하는 과정이다. 재표현, 재영역화니까 좀 어려워 보이시죠? 예. 근데 아래 이제 그림처럼 재표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옛날에 황소를 어떻게 그렸습니까? 예, 잘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카메라가 나오면서 황소를 잘 그린다는 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카메라가 훨씬 더 잘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황소를 계속 재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소, 버려진 폐 자전거에 안장하고 손잡이를 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떡하니 황소라고 붙여가지고 이게 어마무시하게 비싼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재표현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영역화는 특히 이제 문화도시에는 잘 맞는 말일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유럽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똑같은 경제 위기가 와도 유럽 사람들은 약간 느긋하게 견디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한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영역화가 안 돼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오면 인문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다시 본다는 거죠. 르네상스도 그런 거고, 전에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전에 코로나 했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거기서 그냥 막 공연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코로나를 맞은 거죠. 이런 게 이제 재영역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성장을 베이스로 두고 문화를 보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 자체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혁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재표현화하고 재영역화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이건데 제가 어차피 그 원고를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혁신파크는 시간 되면 한번 은평구 놀러가 보시고요. 사실 이 지금 도봉 소방서가 있는 부지도 제가 와서 보니까 막 인사이트가 팍팍팍 떠오르는데 아 이게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 저 사계광장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다 요 사거리 봤는데 어쩌면 저렇게 역발상을 했을까? 저렇게 어떻게 담을 저렇게 쳐놨지? 이거는 누가 주인이지? 와 특이하다 정말. 잘못하면 저 이거 도봉구청장한테 이런 말씀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도봉스럽다라는 표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담을 없애는 시대에 담을 어떻게 다 막아놔 버려갖고 콜로세움도 아니고. 예. 뭐 어쨌든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뭐만 변화를 주면 그 변화가 쉽게 보일 수 있는 데가 여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은요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뭘 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확 변화가 느껴질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혁신파크에 가면 은근히 인사이트를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라 사람을 안 받는 데니까.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적었는데요. 서울 혁신파크 하나만도 이렇게 많은 그 그룹이 있어요. 이분들과의 관계를 이제 잘 풀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 책 속에 이제 파르마콘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파르마콘이라는 건 이제 독인지 약인지 둘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을 독과 약으로 자꾸 가르는 행위를 하는 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버릇이다. 옛날엔 독초도 약초로 썼고, 그다음에 이제 악의 옹호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옛날 그 중세시대 교회에서 예, 어떤 그 뭐라 그래요 품을 주려면 그 물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런 품을 줘도 되냐, 사제의 품위를 줘도 되냐, 서품이라고 그러나요? 그럴 때 반드시 악의 옹호자라는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반대 이유를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서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일방적인 진행을 막기 위한 거죠. 그리고 리더는 당연히 악의 옹호자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 어떤 거버넌스를 할 때 이제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페이퍼를 봐주시기 바라고, 뭐 저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거 여기 보면 중간쯤에 참 편한 토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입주단체 분들하고 2주에 한 번씩 그 점심 무렵에 간단한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해가지고 편하게 모여서 절대 일 얘기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얘기하는 자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혁신파크를 가니까 무려 파크 얼라이언스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되게 무거운, 여기 오면 입주단체 몇몇 강성 입주단체와 협의회 사람들하고 우리 센터의 실장들이 나가가지고 팍 터지게 일방을 욕하는 자리입니다. 무조건 센터가 욕먹는 자리예요. 근데 자기네들도 싫으니까 안 와요. 가보면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요 참편한 토크를 웃음문화팀에서 운영을 했는데 아무 부담 없이 불러가지고 그 마을무지개라고 우리 다문화 식당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먹다가 할 얘기 있으면 나가서 아 저희 이번에 무슨 상 받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리거든요. 거기 가면 딱 팻말 2개가 있어요. 빨간 팻말, 파란 팻말. 개인마다 하나씩 주거든요. 테이블마다. 일 얘기하면 바로 누군가가 빨간 걸 탁 드는 거야. 일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했더니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가지고 그래도 뭐 하면 한 20팀 정도 오고 이 파크에서 20팀 오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은근히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 옛날처럼 막 그냥 날카로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뜻은 알겠는데 이런 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법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참편한 토크하고 이제 웃음문화팀에서 제가 경험을 좀 했었어요. 직원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 좀 많이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제가 파크가 획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를 느낀 거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였거든요. 거기가 공간이 이제 산 빼고 2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또 상주 인구가 1,3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차로 다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를 제가 그냥 가운데 한 200m 정도를 아무도 주차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엄청나게 욕먹을 거 각오하고 6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아무도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이럴 땐 센터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쿠데타를 저질렀죠. 우리 주차팀장 불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막아. 그랬더니 차가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애들이 와요. 애들이 오면 누가 와요? 엄마가 오잖아요. 엄마가 오면 또 뭐가 와요? 반려견이 오잖아요. 얘네들이 오면 뭐가 와요? 시니어들이 오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사진 찍기 좋아하는 또 셀카 너무 분위기 좋다 그러면서 또 20, 30대 여성들이 옵니다. 그럼 걔 남자친구가 와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반려견 때문에 저희가 아주 치도곤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오고 중간에 저희 와이프를 잘 설득해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30년간 치던 그 옛날 피아노도 광장에다 기증을 해가지고 점심 때면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뭐 그런 걸 했더니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들 하지 말고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너무 어깨에 힘 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뭐 다 있는 페이퍼니까요. 그다음에 홍보를 잘 하시려면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저희가 뭐 광고를 오래 해서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카메라를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누구나 다 기자거든요. 다 스토리텔러고. 근데 이제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컨텐츠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좋은 컨텐츠를 발굴하면 그 컨텐츠가 스스로 홍보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해라. 그래서 저희는 홍보팀도 뭐 1명인가 2명밖에 없고요. 다 그냥 웃음문화팀하고 이 소통팀이 맨날 일만 들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홍보해 줍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잘 엮이면 이제 빵 터지는 거고 이런 거였어요. 예. 그러면 진짜로 이제 이 훌륭한 거는 누가 썼지? 네. 이거는 제가 파크를 그만두고 한 2달쯤 지났을 때 어떤 입주단체의 분이 페이스북에 길게 글을 올렸는데 제가 가슴이 살짝 뭉클하더라고요. 이분이 내 1년 반의 세월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구나. 뭐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고 저는 이런 짓도 했어요. 요 가운데 보시면 이게 요게 해리포터 그 호그와트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뭐냐면 밑에 기계실로 통하는 녹슨 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자고 그러더라. 이거 다 부셔버리고 문 새로 짓자. 어차피 쓰지도 않는 거. 근데 제가 왜 부시냐고. 이런 게 한 너댓 개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비밀의 문 프로젝트로 가자.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동굴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 그래서 거기 보면 토끼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호그와트 이거라서 마법의 지팡이가 살짝 그려져 있어요. 코드가 숨겨져 있는데 이걸 그린 사람이 누구냐? 우린 돈이 없거든요. 파크는. 근데 우리 미화원 중에 미화 반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홍대 서양학과를 나와가지고 프랑스에서 조형학으로 석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쓰레기 팀장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분의 재능을 발굴을 안 하고 그냥 우리 누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페인트 값 줄 테니까 그리고 근무 시간 빼줄 테니까 그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쫙 그린 거예요. 틈틈이. 근데 그분이 해리포터는 안 보셨나 봐요. 마법사의 지팡이를 그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 흔히 보는 마술사의 지팡이를 그려놔가지고 좀 스타일이 구기긴 했지만 이게 이제 전체가 참여한 그러면서 적은 돈으로도 막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네, 진짜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많이 했네요. 서태지에도 좀 흥분하셔가지고 저 거기만 나오면 꼭 시간을 오버해서 그 100가지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쨌든 책을 좀 참고하시도록 하고 바로 안 쉬고 바로 진행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 사실 물 한 잔 마셨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음료수 좀 드시고 예, 자세도 편하게 좀 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자리 이렇게 앉으시면 불편하시면 좀 바꿔도 좋고 우리 화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예, 이제 뭐 바나나 우유도 좀 드시고요. 예. 예. 잠깐 또 뭐 갔다 오실 분 화장실 갔다 오시고 네, 음료수 좀 드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카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카톡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리고 줌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그분을 이렇게 줌이 이렇게 다가갈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말씀하실 때는 어느 분과 누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분과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분과가 7개로 되어 있지만 분과명은 아직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과가 정해지면 분과 모임 때 분과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뭐 지속 감수성 분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분과장이나 분과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선하고 재미있는 네, 뭐 MCN 꼭 같은 그게 아니어도 그런- 예, 좀 파격적인 이름을 네. 붙이는 게 제가 콘텐츠가 스스로 얘기하게 하라 그랬죠. 네네. 분과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낸 걸로 얘기하려고 하지만 이름부터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때 급하게 만들어낸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이름이 아니고 네. 분과 안에서 좀 재밌는 이름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첫 번 분과 모임 때 좀 잘 얘기하셔서 분과의 신선하고 그렇죠. 네. MCN스러운 그런 그렇죠. 네. 이름을 좀 지면 좋겠다. MCN 세 가지 한번 MC 미친놈 말고 그 세 가지가 좀 기억나는 한 번만 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MCN. 예, 제가 진짜 책을 쓴 저자냐 아니냐를 테스트하시는 일종의 거죠. 그런 거죠. 예. 기억에 좀 혹시 한 번 더 대필시킨 거 아니냐. 예. 예, 이제 M은 이제 미닝이란 뜻이죠. 이제 세상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만드니까 그리고 의미만 맨날 추구하면 안 되니까 실제로 C는 챌린지를 하고 그래서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노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음. 도봉의 노음은 뭔가, 우리 분과의 노음은 뭔가, 예. 도봉구의 노음은 뭔가. 이게 꼭 문화도시 관점으로 보면은 이 분과위원회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도봉구 전체가 해야 되는 건데 각자의 노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좀 이 MCN이라는 개념이 문화도시에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제가 좀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생각하실 질문들을 알려주시면 좀 받아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으면서 저는 이제 컬처 코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 인간의 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통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할 때 파충류의 뇌 하면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문화를 풀려면 그쪽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의미나 뭐 이런 좀 가치나 이런 걸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그렇죠. 이제 도봉에 대해서 말할 때 의미나 가치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좀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생존이나 아니면 그때 말씀하신 그런 그 감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도시를 풀어가는데 이 둘을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추할 수 있을까? 의미나 가치 역시 중요한데. 단장님이 역대 제가 중에서 제일 센 질문을 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굉장히 그것이 좀 숙제였거든요. 네, 그 이제 파충류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식과 어떤 번식, 그 생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고 우리 생명체 인간이라는 생명체에서 가장 먼저 요 뒤에 뇌관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기능을 했던 거예요. 우리 뇌가 좀 작았을 때.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뇌죠. 그 후에 생긴 게 이제 포유류의 뇌, 그다음에 가장 그래도 얼마 전에 생긴 거는 이제 요 우리가 그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뇌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변연계로 해서 이제 포유류의 뇌고 요건데 요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냐면 이게 클로드 라파이오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또 다른 얘기가 있어. 현대인은 양복 입은 원숭이다. 네. 그다음에 젠틀몬스터라는 그 선글라스 제품 아시죠? 그게 이름이 젠틀인데 몬스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점잖은 괴물?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 이름을 줬냐면 몬스터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괴물 같은 본능, 그다음에 겉에 교육과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젠틀함, 이거 두 가지의 인간의 양면성을 걔네는 드러내겠다, 그런 지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문화를 얘기해도 문화의 뒷면에는 굉장히 추한 모습도 있고 또는 그 추한 변덕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변화를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꾸 억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흔히 드는 비유가 뭐냐면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아니고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운동으로 단련된 여성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보다 키도 좀 작고 약간 왜소한 남자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여성분은 본능적으로 남자들이 숨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가 작동한 게 아니에요. 파충류의 뇌. 아주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고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그 본능이 피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유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파충류의 뇌가 보여주는 것들을 미개하다고 눌러버렸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조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일이 성취가 아니고요. 쉬는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친구하고 수다 떨 때가 요 엔돌핀하고 세로토닌이 제일 많이 돈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시하고 자꾸 커피만 먹여요. 예. 그게 아니고 최소한 5m, 10m 내에 언제든지 내가 빵을 먹을 수 있고 과자를 먹을 수 있고 간단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파충류의 뇌나 포유류의 뇌를 이해하는 리더가 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분위기 왜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문화도시 하는데 문화기 때문이 아니죠.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우리 파충류의 뇌가 일단 공포 본능을 안 느끼기 때문에 이게 만족이 되면 인간의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위기 살벌하게 해놔버리면 인간의 뇌는 작동을 안 하고 파충류의 뇌가 막 작동을 하면서 나 여기다 새우잡이배 뭐 이런 거. 그래서 먼저 파충류를 만족시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도복만의 노음을 그렇죠. 담아서 내려는 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늘 100점 그다음에 또 그 선정 이런 목표를 두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목표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의 아름다움과 거기서 협치를 끌어내고 색다른 개념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전 그거로도 사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여기 강의 들으시면서 또 질문도 되신 거 있다면 혹시 이 공간 안에 계신 분 중에 누구 좀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한번 좀 잠깐만요.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과의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생활지역분과에서 활동하는 허슬기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문화기획이나 이제 문화예술 교육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예술과 관계된 걸로 비즈니스 같은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런 돈과 연계가 돼 있잖아요. 어쨌든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문화나 예술 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그런 재정적인 기반이 없이 어떠한 그런 나만의 실력 혹은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만으로 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떠한 좀 파급력 부분에서 제한적이지는 않을까, 혹은 뭐 돈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실력이나 어떤 것들이 기반이 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파급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재정적인 기반이 받쳐주지 않으면 요즘 시대는 조금 살기 힘든 게 아닌가,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 질문은 늘 고민하는 대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TED 아시죠? 테드? 테드의 그 크리스 앤더슨인가요? 그 창업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참가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우리 돈으로 한 600만 원이 넘거든요.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받냐? 그랬더니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돈을 내십시오. 좋은 강의를 들으려면. 돈을 안 내면 나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돈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저 충주의 김선태 그 홍보 주무관 유튜브 혹시 또 보셨나요? 아니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평균 40만 건의 좋아요가 눌리는데 조회인가 좋아요인가 회당 제작비가 20만 원이 안 돼요. 이거는 돈 안 들이고 본인이 어떤 진정성과 문제의 핵심에 대한 직시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이거는 돈 들여서 한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 중에 서태지 프로젝트는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편한 토큰이 이런 피아노 갖다 주고 뭐 이런 건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거고 저는 어느 한쪽만 쓰자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없이 잘할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 재능 착취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관심 있게 본 게 여기 기업들이 어디 있나를 쫙 본 거예요. 이 도봉에. 기업에서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을 잘해서 기부를 받아야 돼요. 혹시 따로 그거 설득하는 법 좀 따로 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만나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예. 예. 고맙습니다. 혹시 답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혹시 카톡이나 우리 줌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줌을 당겨서 화면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이 없는 카톡으로 혹시 없으시면 제가 또 그러면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파르마콘 경영이 전 또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고 지금 저희도 거버넌스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10명이 모이면 10명의 다른 의견이 있는 건데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쪽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제가 나를 위하나 나한테 왜 이러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파충류의 뇌가 또 작동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저가 나를 위협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악의 옹호자 악의 옹호자 그러니까 반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그냥 일부러 세워놓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잘 운영하는 그런 예나 아니면 그런 경험들이 좀 혹시 있으신지? 한국은 거의 없죠. 네, 아니 없죠.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누구나 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이제 절차를 중시하고 공론화라는 거를 되게 이제 중시를 하는데 저도 사실 기업에서 저는 이제 공론화라는 걸 안 하고 대신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기법 중에 절대로 딴 사람 비난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서울혁신파크에 왔더니 여기는 공론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언제까지 반려견에 대한 대책 회의를 6개월씩이나 하고 그다음에 차 주차 이거 하는데도 막 8개월씩 걸리고 얘기 다 들어야 되고 듣긴 들어야죠. 네. 안 들으면 독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선한 독재? 네. 제가 어느 날 막아버렸죠. 그쵸. 다. 근데 이제 반려견 문제도 풀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직원들이 이 전체 그 반려견주들도 얘기 들어보고 입주단체도 얘기 들어보고 우리 직원들도 얘기 들어보고
주민들도 얘기 들어보는 과정에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따로 실제로 반려견들 몇 명하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저는 바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얘기를 듣거든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반려견 등록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주들하고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큰 개를 끌고 오시는 분들하고 작은 개들, 정말 큰 개에 한 입도 안 되는 이런 개를 끌고 오는 분들은 반려견 전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똑같은 소리를 내시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작은 그 반려견을 그 데리고 오는 그분들은 제발 등록제 해주세요. 저 큰 개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그다음에 변 같은 거 안 치우는 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욕 먹어요. 그럼 좀 있으면 우리 규제할 거잖아요. 저 사람들 막아주세요. 그다음에 저 정수기에다가 변 입을 대갖고 물 먹이는 저분들은 꼭 처벌해 주세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은평구 사람들을 위한 건데 왜 고향에서 와요? 등록제 해주세요. 뭐 이런 정말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사실 제가 조금 더 했었으면 저 반려견 등록제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반발은 있지만 얘기 들을 땐 들을 때고, 리더가 뭐 하는 거예요? 리더는 책임지고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파르마콘 위원회는 물론 필요하지만 악마의 옹호자는 절대적으로 주도를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검증을 해주는 사람이죠. 검증의 과정을.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뭐 하냐면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세요. 악마의 옹호자는 절대 주도권을 잡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것에 대해서 견제를 해주는 거죠. 우린 잘 가고 있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기업은 그래서 이사회 같은 것도 두지만 기업도 이사회를 두고 또 좀 게임대들은 좀 약간 MCN스러운 이사들도 선임은 하지만 일단 뭐 돈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이사들한테 거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견제나 아니면 다른 의견들을 두되 또 그것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잘 조율해가면서 가라는 너무나. 이거 제 스타일인데 또 이게 또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야만 1년 반 동안에 100개의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시간이 많은 것만은 아니어서 잘 조율을 해가면서 어쨌든 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혹시 또 강의 들으시면서 또 아니면 문화 전반에 대한 아까 그 100개 혁신에 대한 얘기를 아예 그냥 거의 꺼내지도 못하셨는데 그냥 자유롭게 어떤 질문들을 하셔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이걸 해보니까 늘 질문은 안 나오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때 내가 무슨 사정 때문에 질문을 못했다 그런 게 있으면 요거 진행하시는 분이 추가 접수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달아드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더불어 함께 분과의 이상록입니다. 강의 들으면서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표현이 해머와 정이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머와 정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체하고 또 뭐 하나를 좀 가다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혁신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부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 뭐 한 가지를 그걸 또 모아가지고 또 의미 있게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그런 긴장 관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긴장 관계를 이제 형성해 나갈 때 그 긴장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봉구가 질문이 세요. 질문이 셉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일을 같이 해나가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데서 오는 건데 첫 번째 처음 얘기하신 거 해머와 정에서 해머가 왜 필요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정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전부 좀 젠틀하고 그 절차 중시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 삼국지에 나오는 청령 언월도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예전에 왜
그 전쟁을 하면 장수들이 먼저 딱 나가서 호통들 한번 치고 상대방 욕 한번 걸쭉하게 해주면서 말 위에서 한번 막 칼춤을 추잖아요. 이게 뭐예요? 군기 잡는 거잖아요. 기세우기. 야,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럼 저쪽도 막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없어요. 그게 전부 너무 얌전하게 항복을 권한다. 물러나라. 우린 총이 몇 정이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보전으로 막. 근데 일은 그게 아니라 사실 옛날 우리가 역사책이나 이런 전쟁 이런 데서 배울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머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햄마 무게가 예를 들어서 10kg라 칩시다. 근데 정 하나는 500g이에요. 그러면 500g짜리 20개를 모으면 200개인가요? 10kg가 되죠. 근데 정 20개 갖고서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사방을 동일한 힘으로 쫄 뿐이에요. 근데 햄머는 똑같은 무게지만 한쪽에 몰아치면서 사람들의 기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와, 뭐가 될 것 같아. 이런 거. 또 서태지 나오면 홍보를 하는데 어쨌든 서태지 공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도 서태지 모르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 인구가 80만인데 그 사람이 서태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홍보 예산도 없었어요. 거기 시간도 없었고. 근데 저희가 기획한 건 아닌데 서태지가 무슨 머리를 썼냐면 그 디나모 스타디움에서 보통 하루 전날 리허설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 앰프를 할 수 있는 날 최대 사이즈로 해버려요. 한국에서는 그랬더니 난리 나죠. 서울에서. 그래서 저는 멀리 떨어져 현대백화점 그쪽에 있었는데 마치 저쪽에서 무슨 공룡이 막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하루 종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 사람들이 있겠지. 저 뭔 소리야? 몰라. 저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누가 와서 뭐 한대. 그래? 가볼까? 돈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나. 어차피 하는데 걔는 앰프를 어마무시하게.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또 조분조분히 할 거잖아요. 여기 분과 이렇게 말 안 나오게 아주 양심과 교양과 또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감안해가면서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일을 잘하는 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네. 아니 다 그래요. 예. 다 열심히만 하고 나중에 그냥 야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했어 그지? 그러면서 그냥 헤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좋으면 하면 되고 네. 그렇지 않고 뭐라도 해보자 그러면 전 투웨이라고 생각해요. 햄머를 치는 사람이 나오든지 아니면 애시당초 목표를 달리 잡든지. 네. 어떻게 이선 관장님 좀 응답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해머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저도 지금 실제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해머가 꼭 돈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플래시몹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뭐 지금 그래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뭔가 좀 사실은 저도 큰 거를 많이 해오던 사람인데 뭔가 하려 그러면 이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런 제약들이 참 많은데 혹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해머의 사용법 뭐 이런 것 혹시 좀 모릅니다. 그거 모르죠. 이러면 구름이 화상 그걸 쓰면 미천이 다 나와요. 예, 그거는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에 춘천 마염 축제가 백신 프로젝트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대면 축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감독을 그만뒀지만 그 현재 그 감독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거든요. 현재 이사고. 작년 3월에 무슨 전화를 제가 받았냐면 그 감독이 저한테 제가 전 감독이었으니까 감독님 문체부에서 축제하지 말랍니다. 근데 춘천시는 돈 주겠대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야 하지마 큰일 나 이거 문체부에 박히면 큰일 나 그랬더니
근데요, 그거는 문화재단 얘기고요. 거긴 월급 받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사단법인이라 축제를 안 하면 애들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했던 게 가정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보통 축제는 정해진 날짜에 그 무대나 이런 공간을 세팅을 하고 대규모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형이에요. 그걸 다 깨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날짜에 보통 작은 공연이 몇 개가 이루어지면 45회 가까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얘기한 거 그걸 깨버려라. 그냥 기간 정하지 말고 한 달 내지 2달 기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모으지 말고 분산해라. 그 다음에 이동해라. 그리고 동시다발로 해라. 그래야만 주목을 확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45회 공연을 하니까 열심히 하면 한 70회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우리 그 축제팀이 그걸 아예 백신이라고 이름을 재밌게 붙여가지고 100번을 하겠다. 그게 100 씬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의적이죠. 그렇게 잡고서 했는데 무려 4개월 동안에 373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30년이 되도록 춘천마염축제 안 해보던 수많은 경험들을 해요. 예를 들면 경찰서 분들이나 소방서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비상근무. 그다음에 24시간 알바,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이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 오히려 더 많이 오히려 찾아가서 훨씬 더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중도나 이런 섬들처럼 잘 안 가보던 데까지 야, 이참에 우리가 뭘 못하냐 막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대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문체부에서 와서 그걸 찍어가요.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 네. 그래서 연말에 그걸 원래 대통령상 준다 그랬다가 국무총리상으로 되거든요.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사실은 크게 모이려고 해서 못 모이고 계속 소모임으로만 계속 모였는데, 한 가지 더 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 이제 분과가 이미 조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그렇게 모임 한번 해머로 꽝 치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KTNG에서 그런 무모한 일을 했던 이유는 KTNG가 월 0.5%씩 점유율이 빠지는 극한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알은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저도 위기 상황이었던 게, 전문가라고 갔는데 여기서 안 되는 이유만 말하면 뭐 하냐. 사표를 늘 들고 한번 해보자. 뭐 내가 안 죽으면 되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뭐 이런 생각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편이 좋은 데들이 대부분 뭐가 안 되냐면요, 의기의식이 없어요. 절박함도 없고, 아유 뭐 좋은 일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사람들이 뭐라도 해보자 하는데, 전부 그냥 뭐 이거 안 한다고 우리 뭐 도봉구가 죽냐? 다른 거 타지 뭐, 이러면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 감사합니다. 너무 표현이 좀 아니, 험불했죠? 네. 어쨌든 뭐. 저는 막 계속 들으면서도 계속 질문이 생각나는데,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또 혹시 이야기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또 질문이 계시면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계시면 아까 지금 위기의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문제의식에 대한 걸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디 카톡 질문. 그러면 요거 말 끝 나와서 요거만 하고 저한테 전해주시면 카톡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뭐 박사님, 뭐 이제 뭐 석사 이런 게 쭉 하시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이 문제 의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연결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거예요. 왜 도봉구가 문화도시 되는 작업에 하려고 하는가? 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이것들이 먼저
동의가 되지 않으면 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원래 이 문화도시를 만든 취지는 문체부가 예산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쪼개서 나눠서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기획하는 이 리스크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축제는 다 무슨 관광 축제를 해서 지원을 하지만 서울 축제는 지원 안 하는 이유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서울엔 사람 많고 돈 많은데 정부가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근데 지방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유휴시설도 좀 재생하고 또 이렇게 분산된 문화인들도 좀 모여가지고 한번 연대도 하고 이참에 좀 외부 인재들도 영입하고 젊은 애들 일자리도 좀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문화를 통해서 어떤 이걸 해보자 이건데 서울시는 뭐 구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그렇게 절박하진 않죠. 그러면 이제 도봉구는 왜 해야 되나? 이것이 제가 볼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기 분과에 참여하시는 분하고 도봉구청의 공무원들 분하고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 우리 안 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큰일 나는 것인가? 무엇을 놓치는 것인가? 이래야만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를 던져야만 이 추진력이 생기고 힘들 때마다 다시 뭉치고 하지. 그죠?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제 임시운영위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문화도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 20가지로 쭉 나눠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우리끼리 얘기인 거지 실제로 시민들하고 더 많은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도시가 답인가? 사실 문체부가 하는 세 가지 중요 사업이 있어요. 이 문화도시하고 유휴시설의 문화적 재생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문화회관하고 저 체육관 열심히 지어주는 거. 이 세 개인데 제가 그 문체부하고 회의할 때 가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파크 사례 얘기하면 아니 문화회관 그렇게 지어가지고 200억씩 250 해서 전 250개 자치구에 다 하나씩 생겼는데 체육관하고 박물관하고 가동률이 20%다. 당신들 뭐 했냐 그동안.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양산도 안 하고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하는 게 문화 그 유휴시설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뭐 지역 활성화 이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건 문화인들만 밥 먹여주는 거 아니냐. 지금 시대가 그런 주제도 아닌데 그랬더니 지금 지속 가능성 문제나 이 사회혁신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민간 땅에서 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이 맨날 그런 데다 돈 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문화도시거든요. 근데 아니 돈 풀어주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우리 단장님은 워낙 샤프하시니까 이 문체부에서 가진 노림수가 뭐냐 이것도 좀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구청은 또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거기에 왜 시민이 동원돼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냉철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냐. 이 얘기로 들어가면 정말 얘기가 시리어스하게 왔는데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만할게요. 아니,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동원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거냐 우리가 동원되는 거냐에 대한 질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오셨고 이 부분들을 같이 풀어가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꺼내는 순간 얘기가 안 끝날 거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카톡 질문 공유가 들어와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단이 있고 추진단 안에 7개 분과가 이제 나눠졌어요. 분과라는 구조적 방식이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팀이라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 팀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이고 보편 타당한 협력 방식이 아닌 사례로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문화도시 내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다양한 변수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한 팀이 해결할 수 있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연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이런 유무형의 연결고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 것이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구조적인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혹시 사례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고 없다면 또 우리 교수님의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좀 어려운데 아니 이 강의비에 비해서 질문의 강도가 세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최소한 500만 원을 주고 해야지 대신에 네. 예, 이거는 뭐 늘 힘든 부분이죠. 네, 늘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저는 사람마다 리더십은 다 틀리잖아요. 네. 리더십도 네. 유형이 다르고 네. 이제 뭐 단장님 있고 이제 그 분과위원장님들 있으시고 제가 볼 땐 분과위원도 분과별로 성과가 다를 거예요. 네, 그 그렇겠죠. 위원장님이 어떻게 이 가버넌스를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건데 정말로 일을 하려면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네. 그런 제도 같은 게 하나 필요한 거죠. 그러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분과 위원장들하고 단장 모임에서 오인받아서 결정한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어쨌든 이런 풀어버리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오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예들인지 뭐 너무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것만 우리가 어떤 경우들에 이렇게 갈등을 겪고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만 3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풀려요. 그리고 안 풀리는 건 버리세요 그냥. 다 못 풀잖아요. 그러게요. 예, 뭐 수백 개 이상의 문제가 나올 텐데요. 뭐 저도 100개 얘기했지만요. 한 100개 못 풀었어요. 못 푼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배는 갑니다. 그래도. 예. 가야 되면 가요. 네. 근데 절대 선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네. 뭐 하죠? 네. 질문도 만만치 않았고요. 좀 세십니다. 여기 도봉구. 네, 지금- 다음 할 때 겁날 것 같아. 네. 함께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재미있게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자 그러면 질문이 세다고 하시면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자 저기 또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또 너무 개인적인 노하우일 것 같아서 근데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궁금한데 아까 6개의 쌍기역해서 끈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저는 그중에서 끈이 되게 이제 인상 깊은 단어였는데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다양한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제 내 거화 시켜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떠한 나만의 그런 좀 이렇게 늘 추구하는 방식이 있으신지 혹은 내 편이 아닌 사람이지만 혹은 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나화시키는 그런 어떤 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네트워크인데요. 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끈은 늘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이제 링크 이론 같은 거 보면 그 허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허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역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저 미국에 있는 큰 공항엔 전 노선이 다 거기는 거쳐야 되는. 그러면 그 공항의 파워가 센 거죠. 그게 이제 허브거든요. 이 끈에는 늘 허브가 있어요. 내가 허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공항에 사람들이 왜 올까요? 예를 들면 기착하기가 편하다. 뭐 부대 서비스가 좋다. 그 다음에 거기 시스템이 최고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1촌이 마련이 되고 그 소문을 통해서 또 2촌이 연결이 돼가지고 내 파워가 되게 세지는 거죠. 여기 분과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사실 다 허브가 되셔야 돼요. 예산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한 인당 30명 정도는 내가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 그 서울시 요 도봉구에. 그러면 그 30명은 이제 2차 허브가 돼가지고 나는 10명은 돼. 참여 내지는 뭐 후원이든 뭐 예를 들면 펀딩을 하든 최우선은 내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켜 줘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책을 내면 어쨌든 책이 잘 됐든 못 됐든 야, 네 책 읽었어 그러면서 그러면 그 책에서 배운 거 많아라 수도 있고 아니면 욕하려고 전화할 수도 있는데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책을 낼 때마다 이제 강의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1년 지나면 이제 안 불러요. 그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등대불은 반짝반짝 나 여기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끌어들일 요소가 있어야 되고 관계를 계속적으로 갖고 갈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싸가지 없다는 소문이 나면 안 돼요. 아, 그분이 나를 굉장히 편하게 받아주셨어. 야, 그리고 술도 사줬어. 뭐 이런 좀 인간적인 메시지. 제 경우에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니까. 물론 저보다 훨씬 강력한 이 허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그 뭐 유튜브를 운영해가지고 뭐 100만 팔로워로 온다든지. 근데 왜 100만 팔로워가 만들어지겠어요? 요즘 먹방하고 주식 투자하고 영어하고 국뽕이 대세잖아요. 그분들이 말하자면 SNS를 이용한 허브예요. 근데 이제 먹는 거 막 무너지게 먹는 거 보여주면 비웃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아우 쟤는 막 웃어주러 이제. 그것도 뭔가 매력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미국에서 몇 년 살다 왔는데 막 영어 잘하고 그러면 그 매력이 있으니까 모여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나 아무것도 없는데 노력한다고 끈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끈이 아니라 뭐가 돼요? 짐이 되죠, 짐. 너 왜 나한테 자꾸 그래? 나 너 싫다니까. 너 만날 이유도 없네. 그래서 요거 잘못하면 또 독이 되면 돼, 이게 끈이. 그래서 그 MC에는 그 끈도 잘 관리해야 돼요. 잘못하면 정말 미친 놈이 아니라 망할 놈인데. 망친 놈이 MC는 또 표현이 있어. 망친 놈도 있어. 망친 놈. 아, 시간이 벌써 지금 답이 된지 모르겠어요.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그 나눈 이야기 주제 중에 하나가 저희가 5가지 5대 존중으로 사람 존중, 연대 쭉 나가다가 오늘의 사실 메인 주제는 지역 존중이었어요. 이 지역 또 환경, 아까 지구나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였는데 저희가 분과 구성원을 부를 때 이제 선택을 하셨거든요, 추진관들이. 근데 그 중에 가장 적은 분들이 선택한 분과가 바로 이 지역 생태 그리고 생활 지역 요 두 분과를 합쳐도 다른 분과 하나보다 적을 정도로 이런 얘기 조금 적은, 사실은 환경이나 지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당장 우리 보고 너 어떻게 할래? 니네가 뭔가 해봐라고 했을 때 조금 막막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지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혹시 우리 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들어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그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무책임하게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문화도시를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생태나 환경 쪽 별로 생각 안 하고 들어올 수 있고요. 물론 뭐 문화가 그걸 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뭐 생태나 이런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오히려 거기서 대박 날 수도 있거든요. 요즘 이케아 같은 데가 보면은 뭐 그 페트병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저 커튼 만들어서 판다는 거를 세계적으로 광고를 때리고 있잖아요. 뭐 되게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엄청 많을 수 있고 여기서 아이디어 안 내도 돼요. 이번에 보면은 그 저 어디죠? 노르웨이인가? 거기서 이 그냥 일반 쓰레기통인데 거기도 노숙자나 이 폐지 줍는 분들이 그 뒤집어서 막 해가지고 갖고 가는 게 불편해 보이니까 아예 옆에 띠를 둘러가지고 거기다가 페트병하고 뭐 깡통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게 하면 그거는 그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고생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갔다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거 여기서 하나하나씩 하면서 좀 바꿔가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굳이 분과에서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 분과에 계신 분들이 뭐 덕성여대 있다면서요. 덕성여대 무슨 그 환경 동아리나 그거는 오히려 같이 협업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저 고등학생, 중학생 오히려 너무 좋겠네요. 네, 서브 분과 개념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혹시 이제 벌써 1시간 50분을 달리고 있는데 질문해 주시면
하나 정도 더 질문을 받고 네. 꽉 네. 많이 못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 그렇더라고요. 예, 예. 네, 많이 해준 데는 별로 안 물어보고요. 그러게 조금 준 데는 많이 물어보고. 예, 간절해서 예. 열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더 질문을 받고 마지막 질문 받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물으시면 제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아니, 뭐 혹시 또 없으신가요? 저쪽 줌 쪽에서도 한 분 없으신가요? 줌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앉아 계신 것도 정말 감사하네요. 이런 분과 중에서 네, 가장 인원이 많은 분과가 어디예요? 문화예술분과입니다. 문화예술분과. 다른데 거의 2배 이상. 그러면 그분 여기 계셔요? 그 위원장님? 문화예술분과장님은 아까 저기 줌에서 제가 뵌 것 같은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줌에 계신가요? 아니, 저기 지금 빛이 저분이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진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문화예술분과장 조진경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네. 저는 국밥 먹었습니다. 네. 네. 야, 여기서 전부 저한테 질문을 세게 하셨으니까 도봉의 문화적 노은 뭘까요? 문화적 노하우요? 놈. 그 앞에 N-O-R-M. 그 가장 DNA 같은 도봉스러운 거, 예. 이게 우리 도봉이 아는 이거는 나머지 25개국하고 확실히 다르지. 도봉만의 어떤 DNA. 문화예술분과장을 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이셨고요. 제가 겪어온 도봉에서 도봉의 가장 좋은 DNA 뭐 이런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 뭐 이렇게 화려하게 문화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숨어 계신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기반으로 이분들이 교수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을 다시 끌어올 것이고, 저는 그 사람들이 도봉의 가장 큰 자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의 놈은 뭘까요? 생각하시면. 종로는 돈을 얘기할까요? 사람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인사동을 얘기할까요? 종로구는 지리적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 관계로. 네. 아니 네, 제가 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고 마케팅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맨날 우리 메이커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있어요. 우리 제품 좋다, 싸고 무슨 성분을 썼고 남들이 다 알아줄 거야, 이런 얘기 있고, 또 하나는 아우 내가 딱 그 사람한테 20분만, 소비자 한 명 한 명씩 20분만 얘기하면 우리 제품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 줄 텐데 15초에는 못 담겠네 이러거든요. 거의 100% 그래요. 근데 저는 뭐 다 이 문화도시 프로젝트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구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구는 뭐가 있다 그랬는데 냉철하게 해봐야 돼요. 그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아마 제가 볼 때 아무도 도봉구에 관심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산이 있지 참 뭐 이래가면서 이제. 예. 근데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듣기 싫어도 한번 어떻게들 보나. 마침 단장님이 이제 옆에 구에 계시고, 저도 뭐 과천 사는데 뭐 과천 좋다 소리가 오히려 외부에서 훨씬 많이 들리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해서. 근데 외부 사람들은 여기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가운데가 개울이 흐르네. 뭐 다 평지고, 여기 공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요. 여기 왜 문화 관련 이 주부 단체들이 이렇게 많고 문학 동아리가 이렇게 많고. 근데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경마공원에서 우리 예산의 30%가 연 주어지는데 엄청난 혜택이죠. 근데 과천 사람도 개무시해요. 공원에 안 가요. 그 경마공원에. 그거는 저 택시 기사들이 오는 데라고. 전혀 다른 현실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좀 들어볼 필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늘 최대 적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대한 이걸 깨지 않으면 문화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센 걸 말씀해 주고 하시네요. 아니 전부 그거 갖고 하는데 그거가 들어오는 순간 문화는 아닌 거죠. 제가 한 가지 재미난 뭐 의미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옆에 노원구에서 저 2008년 9년 때까지는 그 국제 실험 예술제인가 뭐 이걸 했어요. 국제 무슨 실험 페스티벌인가를 3년 했고 그 총감독이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홍대 앞에서 국제 실험 예술제를 하는 분이죠. 근데 노원구까지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했는데 이제 거리를 막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제가 그 있는데 그 상가의 주인인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딱 나오더니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왜 길을 막고 이따 있고 뭐 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움찔했죠 이렇게. 세시네요. 근데 옆에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왜 안 해야 되는데요? 아저씨 왜 안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이제 20대 80 원칙은 아시죠? 20대 80. 근데 20대 80대 30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0대 80은 파레토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20%의 사람들이 80%의 이익을 만들어요. 이 뒤에 30은 뭐냐면 30%의 사람들이 80%의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경영자는 이 30%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구청에서는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어떤 걸 얘기해도 민원을 제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문제 처리하지 않으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가 이 혁신파크에서나 하던 거를 저는 왜 저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이 그랬잖아요. 고객센터에서 부당한 민원을 클레임을 거는 거는 무시해버리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했고 프라이드라는 자기네 책자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홍보를 했어요. 현대카드는 이제부터 직원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클레임은 무시하겠다. 직원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예. 분과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물론 분과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시민들이지만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의 민원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이거에 길을 막 열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오늘 안 할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민망하네. 고맙습니다. 일부 좀 삭제해 주세요. 네. 많이 못 드렸는데 아주 비싼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겪다 보니까 뭐.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분과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분과회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뭔가 사업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하기보다 이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얘기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좋은 문화도시 도봉 서로 존중하면서도 함께 행복한 그런 좋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귀한 말씀 많이 나누신 황인선 작가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고 네, 오늘 정리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짧게만 공지를 좀 드리면 지금 줌을 통해서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분과별로 나눠서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벌써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길게 얘기하긴 아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분과가 조성된 뒤에 아마 얼굴도 한번 확인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얼굴 정도 확인하고 인사하셔도 좋겠고 혹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면 따로 시간을 정해서 다른 날 모여서 지금 오늘 나눈 주제도 좋고 아니면 조금 자유롭게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들을 또 분과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좋은 시간 그래서 지금 모여서 함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더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또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